네, 안녕하세요. 전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을 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과 발목의 미세침습 수술들, 요즘에 점점 무봉 수술이나 미세침습 수술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수술은 받고 싶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섣불리 수술을 못 결정한다거나 혹은 상처가 너무 큰 게 남는 것이 싫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어떤 질병은 곧 정형외과적인 발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인대 손상 이런 것들을 낫게 하고 싶은데 '상처를 조금 덜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많은 수술들이 점점 발에 상처가 크게 남지 않고 조금만 상처만으로 수술, 교정, 뭐 인대 봉합, 힘줄 봉합 등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발과 발목에서 미세침습 수술, 그러니까 MIS라고 하는 미세침습 수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이런 방송들, 족부에 대한 방송, 그리고 이 비욘드에서도 이런 방송들, 이전 자료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한 13-14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대학병원에서 예일대학교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번 올해 이대 목동으로 옮겼습니다. 족부 족관절 부분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외래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소 침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변형을 교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봉합을 한다든지 인대나 힘줄을. 그렇지만 인제 최근 점점 인제 상처를 줄여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상처를 줄여 가지고 수술하는 게 시술자의 감이나 아니면은 어떤 3 차원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던 것이 점차 엑스레이를 통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 관절경, 초음파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인제 미세침습 수술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실은 그냥 단순히 상처만 줄이는 게 미세침습 수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런 피부라든지 연부 조직 자체도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혈류 공급이나 보존 혈류 공급이나 에너지, 영양 상태를 계속 보존을 해 줌으로써 회복이 빠르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는 이런 엑스레이 장치, 그리고 관절경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미세침습 수술 MIS라는 것들은 뭐 각각의 이름이 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인제 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작은 포인트를 가지고 골 절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골 변형을 교정한다든지 이런 기구들이 또 인제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는 통증이 줄어들고, 또 회복도 좀 빠르고 미용적으로 흉터도 작고, 그리고 상처가 적기 때문에 감염이나 창상 합병증 같은 이런 다른 합병증의 빈도가 줄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미세 침습 수술이 참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술기 자체가 조그마한 상처로 어떤 큰 영역을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수술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학습 곡선이 올라가고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특수 장비들이 필요해 가지고 이런 의사들 입장에선 이런 장비들을 또 구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수술할 때 엑스레이나 이런 영상 증폭 장치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자나 환자가 모두 방사선을 많이 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이 무지외반증 교정 수술 이런 거 하면은
수술자들은 이제 납 보호 장비를 하는데 환자들은 그런 보호 장비 없이 수술을 하게 되니까 상처는 적은데 알 수 없게 방사선 노출은 증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인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무지해반증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3 세대라고 해서 이 갈매기형 절골술을 하던 거에서 이런 트랜스버스하게 일자로 절골을 하고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인제 미타라는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실은 과거에 이런 세리 오스테오토미라고 하는 수평 절골 후에 그 금속 광선을 이렇게 발가락 바깥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내놨다가 이것들이 인제 나중에 보니깐 잘 유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했더니 상처가 되게 적고 잘 낫더라. 하지만 요 금속 광선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단점이었다. 그러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요게 인제 갈매기형 절골을 하고 여기다가 나사를 2개 정도 삽입을 해서 바깥쪽 피질골과 안쪽 피질골 그리고 여기 해면골에 2개의 나사가 이렇게 삽입되면서 고정이 되면은 무지해반증 교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컨셉에서 시작된 수술이죠. 원래 이런 식으로 그 세리 오스테오토미라고 해서 절골하고 금속 광선 이게 여전히 제일 최소의 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힘들죠. 이렇게 쭉 많은 인제 세리 오스테오토미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분류압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인제 움직이니까 분류압 같은 경우도 물론 인제 생길 수가 있지만 이런 것도 인제 나중에 제거를 하고 좀 지켜보면은 뼈가 잘 유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 절개창을 길게 내서 수술하던 것들이 작은 상처만으로도 이렇게 수술이 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뭐 인제 최근 애들 많이 시행하시는 그런 절골술 방법으로 상처가 3 군데 나는 거죠. 이러한 인제 경피적인 고정과 함께 경피적인 절골을 사용해서 견고한 교정을 통해서 고정물을 인제 나사 삽입물을 인제 작은 포탈을 이용해서 삽입을 해서 그런 최소한의 절개창을 이용해서 어 수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제 뭐 미카, 미타 뭐 이런 수술들이 많이 인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미카 수술은 인제 뭐 4 세대까지 인제 많이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셰넌 버라고 하는 특수한 벌을 이용해 가지고 절골을 하고 나사못을 한 2개 정도 삽입을 해야 돼요. 요 나사못이라는 거는 인제 지지대와 인제 버트리스 효과라고 해서 내측을 강하게 밀어주고 또 인제 고정을 해면체까지 고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나사못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최소한의 피부 절개 미용적인 결과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이것은 세리라는 과거에 그 절골술하고 금속 광선 하나를 박던 거를 나사를 2개를 추가해서 금속 광선을 빼는 그런 컨셉이에요. 요게 나사를 빼고 아니 금속 광선을 빼고 여기에 나사를 삽입하는. 그래서 인제 초기에는 나사 지지대 기반이 인제 약간 좀 여기에 삽입하는 나사 자체가 쪼끔 약하거나 지지 기반이 좀 약해서 아무래도 걸으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받쳐주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3 세대형 V자 절개를 쉐브론 절개를 시행하다가 요즘에는 이 나사못이 더 이 절골 부분을 좀 강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인제 트랜스버스 절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쪼끔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이런 가이드 기구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셰넌 버와 함께 가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인제 제가 이 미국 연수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모양을 어떻게 V자로 절개를 하든가 뭐 일자로 절개하든가 실은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컨셉이 같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1, 2, 셋, 4개 뭐 많으면은 1, 2, 셋, 넷, 5개 군데 포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 가지고 이런 점들 같은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은 인제 외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죠. 점점 또 포탈을 줄여 가지고 여기서 무빙 포탈이라고 해서 나사를 박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걸 하나 또 상처를 줄일 수가 있고 뭐 그래서 2-3 개까지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나사를 고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뭐 3포인트 고정이라고 해서 3군데를 고정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원위부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부분적으로는 불리합이 될 수도 있고 고도의 무지 외장증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활발하지 않은데 아마 내년 정도에는 갑자기 트렌드가 또 변할 것 같습니다. 올겨울에 굳이 무지외반증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요 다음 세대에 이 트렌드가 변하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쨌든 금속 나사를 고정을 했는데 작은 캐널에 포탈에 금속 나사를 해서 구멍이 한 4개 정도. 근데 나사가 지지 기반이 좀 약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고도 무지외반증에서는 좀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요게 새로운 컨디션에 골수강내 금속판이라는 게 조금 개발이 됐어요.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의 얘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이제 이전에 앞에서 보셨던 뭐 3세대, 4세대 미카 수술 방법보다는 이러한 골수관내 금속판 방법이 많이 좀 이제 진행이 되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절골창과 고정부에 금속강이 하나 들어가요. 많이 절개도 똑같습니다. 포탈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고 절골술도 쉐넘버를 이용해서 똑같이 시행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쭉 밀어서 절골을 교정을 하고요. 여기에 이런 특수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는 나사를 밑에서 위로 박아야 되니까 절골 부분이랑 나사 들어가는 부분이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사를 고정을 해서 원위부를 고정을 하고 이 골수강내 금속판이 여기 딱 지지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장점은 상처가 하나뿐이다. 앞에 거는 이제 상처가 3군데, 4군데, 아무리 줄여도 3군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거는 A+4에서 나온 거고 여기에 노바스텝에서는 같은 컨셉의 제품들입니다. 이런 센트락이라고 하는 또 같은 방식으로 수술해요. 절개창이 한 3cm 미만, 1.5cm에서 2cm가 대부분입니다. 2cm도 안 되게도 할 수가 있어요. 수술기가 좀 잘 많이 하셨다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관절부 내측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절골을 하고 이거는 일자로 잘라도 되고 뭐 V자로 잘라도 되고 그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특별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다른 퓨전 올스페딕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같은 방식의 수술 방법 기구입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은 상처는 한 군데죠. 그렇게 되고 우리 뭐 듀피 신세스라고 하는 뭐 정형외과 기구 영역에서는 엄청 유명한 존슨앤존슨 산하의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미니 부니온이라고 하는 작은 시스템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한 1.5cm 정도에서 무봉 수술창은 1개,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개발되었다. 수술하고 난 사진이에요. 제가 뭐 이제 과거에도 진행을 했던 사진들이고 수술창 1개로 무지외반증 교정이 잘 이루어진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진짜 무봉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실은 바로 시행은 못하고 있었던 게 아직 식약처에 허가가 나지 않아서 지금 그 수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 개발 모델들이 진행이 되어서 거의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강내 금속정을 왜 하는 게 더 좋으냐? 그거는 결국에는 이 뼈 중심축에서 이 금속정이 꽉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가 공중에 떠서 고정하는 2개가 들어가는 것, 그것도 이제 뼈가 작은데 큰 나사를 2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특히 2개의 나사는 회전 불안정이 있을 수 있는데 회전 안정성이 탁월하다. 그리고 밴딩 모멘트라고 해서 교정을 안정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효과도 실제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런 강하게 고정을 한 것이 빨리 걸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카 수술 방법, 미타 수술 방법 바로 걸리죠. 하지만 뒤로 딛는 신발, 무지외반증 신발 신고 하지만 통증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걸을 때 앞으로 힘을 주면은 교정 소실이라든지 브레이키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시던 미타 방법과 이제 새로 나올 금속판 방법이 이제 비교를 하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이가 있겠는데 어쨌든 최소가 접근적이 이제 퍼큐타너스에서 포탈, 미니멀 포탈로 변하고 하나의 창상이다.
그리고 조직도 서로 보고와 좀 최소 손상을 연부 조직에 가하지만 고정력이 골수하는 금속 훨씬 강하다. 그리고 초기 체중 부하가 적극적으로 시킬 수가 있다. 일단 그리고 중증도 변형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정복의 소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점점 더 이쪽으로 변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고도 변형이라든지 골다공증성 골병변의 변형, 무지해반증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미카 수술했는데 잘 안 됐다 했을 때 재수술할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런 아인 플레이트가 점점 개발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제가 지금 개발이 이제 준비가 완료돼가지고 시험을 했던 임상 시험 결과죠. 또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이제 원포탈 1.5cm 미만의 절개창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게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일대 연수 중에서도 이 수술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점점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절골술 기계 장치가 이런 디자인이 이제 이걸 쉐넌버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이 RPM 수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뼈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회전수를 제공하는 이런 기계 콘솔들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이제 각 병원에는 기본적인 콘솔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높은 회전수의 콘솔인데 이러한 미세 침습 수술을 하려면 이걸 병원에서 또 다시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실은 요즘에는 쉐넌버랑 조금 거의 컨셉이 같습니다. 이런 모양은 같지만 스파이럴 플루트가 있어서 열 손실을 더 열을 이제 강하게 만들지 않고 열을 이제 더 분산을 하고 뼈의 충격을 완충, 3스텝 완충 효과라고 해서 뼈의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전수를 조절하는 중간에 이 상의에다 끼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은 이러한 절삭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쉐넌버의 절삭류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환자가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미세 침습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도 아까 전에 있는 절삭류를 이용해서 이제 발가락이 앞쪽으로 굽거나 갈퀴족 그리고 걸어갈 때 이제 베타타살 파라볼라라고 해서 중족부가 이루는 아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교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해반증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질문 한 몇 가지만 듣고 또 나머지 발목인대 최소 침습 수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질문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넘어지면서 발목인대 완전 파열 진단 받았는데 수술 지켜보자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 수술하는 게 좋나요? 저도 초기에는 좀 경과를 지켜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6주 정도는 수술 안 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MRI 지금 찍었다고 하면은 굳이 다음에 바로 찍을 필요는 없지만 초기에 MRI 안 찍으셨다면은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한번 그때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급성 손상이어도 너무 광범위 손상, 인대가 정겁이, 종비, 후겁이 위에 있는 원이 경비인데 플러스 입방골이랑 이제 종골 쪽으로 가는 인대들까지 광범위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는 고도 불안정 있고 나중에 아탈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어요. 초기에도. 물론 그 정도 심한 손상이 아니고 부분 파열 이런 거는 수술 안 하죠. 완전 파열도 한 개만 완전 파열이다. 정겁이만 완전 파열이다. 충분히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낫는 인대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고 탄력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너무 두껍게 붙는다든지 그리고 만성적으로 불안정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변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아급성기에 수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다쳤는데도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도 확실히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다쳤는데도 골격 구조가 안정적이고 인대라든지 힘줄 주변의 힘줄들이 너무 이제 강해가지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경우에 수술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충분히 회복이 잘 될 것 같으면은 좀 수술을 안 하고 경과를 보고, 좀 시간이 지나는데도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완전 파열의 경우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정겁입 인대 완전 파열 플러스 뭐 중비인대도 거의 많이 큰 손상이 있는 이러한 복합 인대 손상, 외측 인대의 복합 손상 같은 경우에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 수술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발목 인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또 나눠볼 거니까요. 또 이거 확인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무지해반증 수술을 받았는데 점점 다시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통증이 없다면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무지해반증이라는 거는 그냥 중증도나 초기의 무지해반증은 솔직히 말해서 꼭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은 저는 그냥 미용적인 목적 수준에서 무지해반증 수술하는 거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제 발바닥에 통증이 있고 발가락 변형이 진행이 많이 돼서 뭐 이제 운동화라든지 이런 거 신기가 힘들거나 염증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굳은 살이 바닥 쪽에 뭐 한 두세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생기면 한 네 군데까지도 생기고, 중간 두 번째 발가락 밑에 쪽으로 생깁니다. 엄지발가락은 안쪽으로 굽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통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초기 수술을 먼저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재수술은 조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통증이 많이 없다면은 좀 몇 년 정도는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일단 또 앞에는 미세 침습 수술 중에 무지해반증 좀 알아봤는데, 이번부터는 발목인대 최소 침습 수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앞에 뭐 무지해반증 미세 침습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관절경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미세 침습 수술을. 그래서 이제 뼈 구조 중심 연부 조직을 이렇게 해서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관절 안에서 카메라를 보고 시행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관절경적 수술보다 조금 더 이제 핫한 수술이 있죠. 외측 인대를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초음파 유도 봉합술을 하는 거. 왜냐면은 관절경은 어쨌든 구멍을 뚫어서 관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침습이긴 하지만 요것도 상처를 하나 더 냅니다. 그리고 관절경 시야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렇지만 물론 초음파도 시야에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절 안에 있는 구조물을 꼬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관절경이 훨씬 낫겠죠. 하지만 발목 인대는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까지 같이 발목 관절 한가운데 있는 인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할 때 시야를 충분히 얻을 수는 있지만 꼭 관절경으로 했을 때 이점이 아주 극한에 다다르는 그런 이제 전방 십자인대 같이 관절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초음파로도 봉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컨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음파 유도 봉합술은 방사선을 환자한테도 실수자한테도 주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신경과 혈관 시각화할 수 있죠. 그 관절경우 관절 안에 있는 부분만 잘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주변의 혈관이랑 신경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파열된 인대를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최소 침습으로 이제 꼬맬 수 있죠. 이렇게 급성 손상이어도 바깥쪽에 있는 이런 라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철사와 실을 여기 끊어진 인대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꼬맬 수 있어요. 초음파를 보면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초음파를 꼬매서 보면은 어쨌든 필요한 거는 고해상도의 초음파 장비가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뭐 몰골 프로브, 여기 되는 게 이제 프로브라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커버하고 뭐 이제 멸균 젤 같은 것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봉합 바늘과 실로 이러한 경로를 추적을 하면서 봉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꼬매졌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경 같은 거, 요즘 초음파들은 이렇게 갖다가 프로브를 대면은 신경도 찾아줘요,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압을 통해 가지고 인대 주변을 수압 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그 초음파 유도화 인대 봉합술의 장점입니다. 아까 전에는 좀 약간 아급성기에 광범위 파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치고 나서 좀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지켜봤는데 뭐 1달 반이 있든 2달이 지나도 좀 낫지 않는다. 그랬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만성 불안정, 이제 지금 당장 끊어진 건 아닌데 걸을 때 계속 넘어지고 불안정하고 발목을 이제 스트레스 부하 검사를 했더니 각도가 막 15도 이상 벌어지고 그럴 때 시행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 발목 인대 봉합술은, 이거는 끊어진 걸 찾아서 봉합하는 건 아니겠지만 경피적으로 인대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늘어나 있거나 느슨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두꺼워서 아플 때 그거를 이 부분을 초음파를 통해서 피세 침습으로 인대를 이제 어느 정도 절삭을 할 수가 있죠. 절삭을 하고 정확한 텐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인대가 어느 정도 짱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초음파로 정확한 점거비 인대 부착부 확인하고 신경 확인하고 나머지 이제 잔여물 확인해서 봉합을 시행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인대를 봉합을 하고 똑같이 이제 라스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절삭을 한 다음에 다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을 하면서 나을 수가 있죠. 이거는 또 만성 불안정을 초음파로만 하면은 좀 불안하지 않겠냐 해서 초음파도 하고 또 안쪽에 관절경도 봐서 발목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 그리고 관절에서 보이는 저기 인대 부분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앵커를 집어넣고 잘 봉합이 됐는지 보면서 관절경으로 안쪽에 인대의 접합부가 괜찮은지, 그리고 코너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서 끝나야 되니까 인대가 붙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확인을 하는 미세침습 봉합술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쏘를 통해서 봉합을 하고 이 코너를 정거비 인대까지 한 번에 묶어주는, 관절경도 확인하고 초음파도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죠. 옛날에는 관절경으로만 꼬맸거나 아니면은 개방으로 해서 확 시원하게 열어가지고 절개하면은 아무래도 좀 늦게 났는데 점점 조그맣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미세침습 봉합술 이제 원포탈 방법을 저는 좀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봉합하는 방법이에요. 브로스트롬 방법 뭐 이런 건데, 여기에는 너무 오래된 진구성 파열, 요게 인대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뭘 꼬맬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봉합을 하거나 이제 브로스트롬이라는 방법을 할 텐데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타각원을 넣어야 되는데요. 타각원을 넣는 거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구멍 3개, 4개 정도의 포탈을 이용해서 관절경과 함께 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다는 건데 비스프란 관절이라고 해서 여기 발등에 있는 인대, 이것도 옛날에는 크게 발등을 열어서 뭐 큰 보철물을 안에다 넣고 고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타이트 루프라는 거를 미세침습으로 한 1cm 정도 남짓되는 상처로 원포탈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계속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러한 기구들이 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구들이 많은데 수지가 좀 우리나라에서 요 수가가 좀 낮아가지고 자꾸 철수해서 이거에 아마 이 기구들도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기구들이 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요게 시장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기구들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죠. 과거에도 아킬레스 힘줄 파열에서 미세 침습 수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트 같은 걸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데 가장 좀 위험한 게 비복신경을 같이 꼬매버릴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비복신경 이슈가 제일 컸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좀 해결을 어떻게 하냐, 또 초음파로 보면서 비복신경의 주행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미세침습을 해서 봉합을 한다 해서, 이렇게 미세침습 봉합을 시행 못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리트랙션이라고 해서 끊어진 아킬레스 힘줄 위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를 초음파를 보고
이러한 긴 장비를 통해서 잡아내리고 그다음에 미세침습 봉합을 해서 최소 상처를 뭐 하늘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미세침습은 있었지만 초음파를 추가해 가지고 신경 같은 것도 좀 피하고 그리고 봉합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실을 꼬매서 묶는 것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점점 좀 아킬레스건 봉합술도 상처가 줄어들고 작은 행절개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상처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봉합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상처를 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는 제일 확실하게 봉합을 하고 수술을 이제 안정적으로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상처를 줄이는 방법들 고민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러한 수술도 마찬가지로 숙련도 그리고 2차원적인 공간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엑스레이, 그 초음파 그리고 뭐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경 그리고 이러한 그 수술에 특화돼서 마치는 전용 미세침습 수술용 기구들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술들을 보면은 빠르게 하루 이틀이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이러한 초음파도 3차원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용 기구들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골절삭류 말고도 봉합류 그리고 앵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뭐 3D 입체적인 그런 파악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점 그 수술술기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AR도 그러니까 증강현실을 이용한 수술을 학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들을 학습을 시켜 가지고 빠르게 술기가 늘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필드 자체에서 어떤 3차원적인 부분을 보면서 수술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들이 인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이러한 초음파 유도, 3차원적인 증강현실 수술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나 수술기들이 점점 더 표준화돼서 어디서나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수술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간 정도 걸으면 왼쪽 발바닥 앞쪽이 많이 아픕니다. 남들은 잘 걷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뭐 인제 이것만 듣고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중족부 모양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중족부가 이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이 밑에 부분, 발바닥 부분에 발가락 가기 전이 중족부인데 그 모양에 따라서도 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좀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로마인의 발바닥 모양과 그리고 뭐 그리스인의 발바닥 모양과 이집트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 서로 옛날에 달랐대요. 그런 어떤 인종적인 베리에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발바닥 통증을 느끼는 부분도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재밌는 얘기니까 따로 오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모양에 따라서 중족부 아치의 모양, 메타타살 파라볼라라고 하는 부분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2번 발가락 중족부가 길면은 2번 발가락 아랫부분에 중족골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엄지발가락이 길면은 엄지발가락 중족부 내측 부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끼발가락도 그럴 수가 있고 세 번째도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가 앞으로 튀어나온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아요. 두 번째 중족부. 그게 왼쪽 발바닥 앞쪽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 보통 그 부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 이유로 엑스레이를 서서 한번 찍으면은 그런 중족부의 길이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통증의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다른 뭐 이제 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목하게 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뒤로 더 제껴진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발 모양의 발 안에 있는 뼈들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3시간까지 걸으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건강한 편이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족저근막염 때문에 걷기만 해도 뒤꿈치가 아픈데 족저근막염 미세침습 치료가 있나요? 주사나 체충격 바로 낫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는데 보통 젊은 사람 족저근막염은 외상에 의해서 반복된 미세 손상이나 외상에 생기고 한 50대 이제 뭐 폐경기 여성들한테도 잘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콜라겐 변성, 몸의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콜라겐 구조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딱딱하게 변하고 거기서 이제 족저근막이 굳는 경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항암 치료라든지 어떤 약인성 원인에 의해서 족저근막염이 있을 수도 있고 한 7, 80대 분들도 족저근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노인성으로 이제 변성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사나 충격파가 꼭 낫게 해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좀 부드러워지면서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너무 만성화가 돼가지고 몇 년간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치료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보통 수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족저근막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게 돼 있고 그리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고 염증도 많이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없겠다 하면은 미세침습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그 건에다가 넣는 힘줄에다 넣는 내시경 같은 거를 넣으면서 족저근막 유리술이라고 해서 늘려주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교과서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근막염은 충분히 스트레칭이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시행은 안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운동에서 나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충격파나 주사를 뭐 몇 차례 하셨으면은 효과 없으면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세침습 수술이 가능하려면 변형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어떤 무지외반증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보통은 중등도 변형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뭐 지금 현재 방식의 미타, 미카 뭐 이런 부분들 나사로 고정하는 거 시행을 하는데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등도가 넘는 고도 변형에서도 이제 괄수강내 금속판 이용한 고정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약간 도전적인 부분에서는 심한 심한 무지외반증도 미세침습 수술로 수술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재발률의 문제고요.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침습 수술을 해서 이제 당장 눈에 보여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재발하고 이러면은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중중도 변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타는 거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밑으로 간다든지 위로 가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의 변형, 갈퀴족 변형까지 같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매우 심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은 고도 변형이라고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원래는 엑스레이에서 각도도 재고 뭐 모양, 뭐 측면 CT도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에는 종자골의 위치도 확인하고 뭐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쉽게 이제 생각할 때 고도 변형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올라가서 발가락이 굽는 경우 그리고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 중족부 이 부분에도 굳은 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이런 정도의 변형이 고도 변형 이런 때는 좀 이제 일반 절개술 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은 무조건 미세침습 수술이 낫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잠깐 이제 연수 가기 전에 23년도만 해도 이제 미세침습도 있고 뭐 이제 절개술도 하고 그랬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뼈의 상태라든지 변형의 모양 상태가 서로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만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변형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환자들의 입장 충분히 알죠. 그 수술할 때 상처 없애고 하는 것 충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내 살 같이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덜 열고 수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번 수술하지 않게 재발률을 줄이고 또
안정적으로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수술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요. 질문을 더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충분히 좋은 시간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또 이 내용 과 함께 뭐 무지해반증도 그렇고 발목 이제 인대 수술이라든지 인대 파열 이 부분에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실은 저는 과거에 관절염 이런 내용들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